두 번째 사연은 한번 우리 마왕이 형님이 뱅진이한테 한번. 네. 자, 너의 심리를 보는 거야. 저 이번 사연은 시골길입니다. 와. 시골길.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시골.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부사관 학교 있는 쪽인데 여산이라고. 여산? 네네. 처음 들어봤어요. 여산에서도 서촌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자그마한 시골인데 저는 시골길에서 이제 그 살아서 그런가? 저는 추억으로 느껴져요. 저 한동안 그게 있었어요. 이 시골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다들 시골길이라고 하면 할머니 집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잠잘 때마다 거기가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저는 유난히 이 시골길이라는 게 좀 뭔가 아련함으로 느껴지긴 해요. 근데 수원이나 안양은 시골길이라고 해봐야 아스팔트길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안양이라고 막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죠. 저도- 뭐 작은 도시가 아니긴 했을 뿐인 거지. 소 타보셨어요? 소를 제가 직접 타진 않았지만 뭐 소를 끌고 다니시는 거는 보긴 했죠. 안양에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억들을 좀 뒤지다 보면 유난히 좀 험했던 길이거나 좀 가기 꺼려했던 길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니 집 옆 앞으로 두 개 다 흉가였습니다. 저는 그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로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 길에 막 형들이 이제 담배 피우고 있고. 그 산적들이 이렇게 있는 네네네네네. 거기. 야, 놀러 와봐. 돈 있냐? 막 이런 형들 있어가지고 한 번은 삥을 뜯겨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는 그 형들이 없는데도 왠지 그 길로 가는 게 약간 좀 싫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거 생길 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있죠. 네. 형님은 좀 뭔가 있었을까요? 제가 애용했던 길은 있는데 그 지름길 같은 거. 아니 야야야 일로 와봐. 혹시 형이세요?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드리면 사촌 형들이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저희 친척들하고 같이 사니까 사촌 형이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담배를 막 피는 형들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배를 빵 까면서 야 이 새끼야 돈 있냐 이랬는데 제가 탁 맞고 딱 봤는데 사촌 형인 거예요. 시원하 이러기도 전에 뒤로 돌아서 엄마 하고 달려가서 사촌형이 많이 혼났다. 아니요, 사촌 형이 그날부터는 가출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난 에피소드네요. 형, 그때 왜 그랬어? 우리 엄마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드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길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뱅진 씨의 사연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시골길입니다. 73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연세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73에도 꿈을 찾아 도전을 하시더군요. 가만히 그런 영상을 보고 있자면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73이면 그렇게 일찍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사실 엄마의 끝이 너무나 허망하였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능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많아요.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셨죠. 그렇게 저희 6남매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자식들 낳아 키워봤자 다 떨어져 살고 결국 내 옆에 남아있는 것은 네 아버지 아니냐며 늘 말씀하셨죠. 저는 늘 엄마와 가깝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골집을 떠나기 싫어하셨죠. 저희 형제가 돈을 모아 생활비를 댄다고 해도 도시에서 정신없이 살고 싶지 않다 하셔서 저희는 끝내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골 생활은 손이 매우 많이 갑니다.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도 모두 엄마의 손이 필요하고 그 재료들 또한 엄마가 키우고 수확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천성이 부지런한 우리 엄마는 마당에 잡초가 하나만 나도 그냥 두지 못하셨어요. 뽑아야 직성이 풀리셨죠. 요리도 그래요. 냉장고에서 음식 썩어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국과 반찬이 달랐어요. 그날 먹을 음식을 소량으로 매번 준비하셨죠. 73 나이가 먹도록 말이에요. 가끔 그런 엄마가 어찌나 답답하고 화가 치밀던지 전 엄마한테 대충 좀 살아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은 정말 깡시골이었어요. 슈퍼를 가려면 도로 갓길을 걸어 한 20분은 걸어야 했죠. 그 길을 엄마는 매일 걸었어요. 두부 한 모를 사려고 해도 그 슈퍼를 가야만 했으니까요. 다른 재료들이야 텃밭에서 키워 먹는다지만 두부나 고기 같은 재료들은 슈퍼를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골집을 갈 때마다 고기와 생선을 잔뜩 챙겨가도 엄마는 그 재료를 일주일 이상 둔 적이 없으십니다. 참 우리 엄마지만 어지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막 동이 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큰언니의 전화에 잠에서 화들짝 깼습니다. 나보다 아침잠도 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이상했죠. 그런데 사람 촉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군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언니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이었는데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연아, 어떡하니? 엄마가 돌아가셨대. 언니가 흐느끼며 전한 소식은 갑작스럽게 엄마가 간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잠든 남편을 깨워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동안 차 안에서 내내 울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닐 거야. 그냥 조금 다치신 걸 거야. 하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현실이었습니다. 시골길답게 도로는 폭이 좁았어요. 그리고 어두웠죠. 횡단보도는 당연히 거의 없었고요. 인도가 없어 사람들은 도로 갓길을 지나다녀야만 했습니다. 늘 위험하다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엄마도 그 길이 무서워 늘 밝을 때만 다니셨거든요. 왜 그날은 어두운 밤에 나가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버지도 그날따라 예감이 안 좋아하셨는지 나가려는 엄마를 말리셨대요. 해가 지면 슈퍼도 문 닫는데 뭘 나가냐고 하셨는데 엄마는 금방 다녀오겠다며 기어코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를 보다 깜빡 잠이 드셨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덧 새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가 돌아온 흔적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엄마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엄마는 차에 치인 후 도로 옆 논두렁에서 한참 방치된 채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씨. 마지막 길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단전 끝에서부터 우라가 침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아버지도 큰 충격이셨는지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죠. 하지만 아버지도 결국 오래 못 버티시고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인지 마음의 병은 곧 몸으로도 옮겨가더군요. 한참 동안 알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큰언니랑 시골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막막함을 토로하며 언니와 대화를 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시골집에 들어가기 전에 슈퍼에 가자더군요. 목이 마르다면서요. 시골 슈퍼에 뭐가 많기나 한가요? 생수 1.5리터짜리 2병과 강냉이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에 앞으로 갔습니다. 사장님께 오랜만이란 인사를 건네며 계산을 하려는데 어쩐지 사장님이 저희를 보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슈퍼에 오시다 사고가 나셔서 그러신 건가 싶어 오히려 더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아이 뭐 우리 아들 사는 거 늘 똑같지. 근데 어쩐 일이야? 저희 시골집 정리하려고요. 일단 챙길 것들 분류하러 왔어요. 그랬구만. 돈 안 내도 돼. 그냥 가져가. 잘 정리하고. 기어코 돈을 안 받겠다는 사장님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지어주고 나오는데 차를 출발하려는 순간 사장님이 달려나와 창문을 두드리셨어요. 창문을 내리자 사장님은 조금 뜸들이다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 거 몰라. 왜 그러세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어머니 말이야. 사장님의 말씀에 저와 언니는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혹시 엄마의 사고에 대해 의심가는 범인이 있다든지 들은 것이 더 있나 싶어서요. 슈퍼는 온갖 사람들의 대화 장소였거든요. 그만큼 소문의 근원지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너무나 뜬금없고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다들 봤다니까? 분명 그쪽 엄니요. 아니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길을 걸어가요? 아무튼 요즘 동네가 그래서 흉흉해. 조용히 정리들만 하고 가.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난 그 갓길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차 앞으로 슥 지나치며 사라져 운전자들이 놀라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언니는 집을 정리하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엄마가 죽은 자리를 계속 맴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올까? 아우 됐어. 넌 뭔 그런 말을 다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어? 찜찜하잖아. 내 차로 한 바퀴만 돌고 오자. 말로만 됐다던 언니도 신경 쓰이긴 했는지 이내 절 따라 나섰어요. 바깥은 어느덧 어둑했습니다. 시골길답게 도로는 캄캄하고 한적했죠. 헤드라이트 불빛에만 의존하며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연마을 읍내까지 돌고 오는 동안 언니와 전 갓길 걷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별 소문을 다 낸다 싶어 속상하기까지 했죠.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는 언니의 말에 저도 차를 다시 집 쪽으로 돌렸습니다. 언니와 과거 이야기를 추억하며 돌아오는데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언니가 하며 몸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잠깐만. 저기 사람 아니야? 응? 어디? 나는 안 보이는데? 언니의 말에 속도를 줄이며 앞을 바라보는데 정말로 저 멀리 사람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어쩐지 꼭 엄마 같은 거예요. 저는 다급히 속도를 내 걸어가는 사람을 지나치며 얼굴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가까이 다가갔을 때쯤 갑자기 길을 걷던 사람이 휙 뒤를 돌았어요. 그리고 언니와 전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저희를 돌아보고 선 엄마는 갑자기 본인의 셔츠를 잡고 흔드셨어요. 엄마가 자주 입던 파란 셔츠로 보였죠. 돌아가신 날도 저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다급히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도로에는 언니와 저 단둘 뿐이었어요. 분명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언니도 함께 봤는데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가 사고를 당한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집에서 슈퍼 가는 길 중간 어디쯤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언니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저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시면 그 길을 계속 맴도시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다음날 제 전화에 남편이 형부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머리를 맞댄다 한들 뭔 방법이 있을까요? 그저 동네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무속인의 힘을 빌어 천도제를 지내는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 정리를 마무리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집터가 팔려 시골집에 있던 부모님 물건을 전부 처분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 형제들이 나눠 옮겼지만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둘러보러 큰 언니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또 슈퍼에 들렀다 가자는 거예요. 저는 동네 사람 얼굴 보기 싫다 했지만 언니는 그래도 인사는 하고 헤어지는 것이 도리라며 가자고 했습니다. 슈퍼에 도착해 음료수 2캔과 과자 한 봉지를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이 저희 자매를 보시고는 갑자기 손뼉을 쳐가며 왜 이제 왔냐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나도 얼마 전에 봤지 뭐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또 엄마 얘기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형님이 너무 간절하게 셔츠를 이렇게 막 흔드시더라고. 저희 엄마가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만 아무래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차에서 내리니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언니와 제가 엄마를 봤을 때도 셔츠를 흔들고 계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엄마는 아직 잡히지 않은 뺑소니범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큰언니에게 넌지시 제 생각을 말하자 언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뺑소니범을 잡았다고요. 옆마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파란 포터트럭을 몰며 마을에 물건 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란 포터트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매일 그 어두운 밤 자신이 죽은 시골길을 걸으며 파란 셔츠를 흔들어 대셨을까. 분통하고 슬프지만 범인이 잡히자 한편으로는 세상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후 그 시골집은 내려가 본 적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저희 엄마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잡히고 음주로 인해 가중처벌이 되었으니 엄마의 한이 풀렸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 무당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좋은 곳에 잘 도착하셨으니 3년간 제사를 정성껏 올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평생 고생하셨던 엄마가 이제는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던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올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한적한 시골길이라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음주운전은 잘못된 겁니다. 네. 운이 안 좋아서 걸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수많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번에 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습관이에요, 습관. 저는 이 사연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아니,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네요. 답답하면 이렇게 네. 파란 셔츠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을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뭐 동네 사람들마저도 봤을 정도로 이제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또 무언가를 제스처를 취한다는 건 굉장한 한이거든요, 사실. 뭐 올림픽 도로 귀신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유로 자유로 도로 많죠. 뭐 되게 많잖아요. 도로에 관한 공포썰이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무언가가 고이거나 모이거나 하기에 너무 좋은 형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로 귀신이 그 옛날에 한창 떴잖아요. 네.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그 자유로만 한 40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봤어요, 저는. 우와! 와, 진짜 여기.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귀신은 아니고 그때 연예인분이 묘사했던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2개, 아래 입에 하나.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어떠한 특정 무속인 분께서 자유로 귀신을 퇴치했다 뭐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무속인 분들이 뭐 진짜다 가짜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맞아요. 그 사실상 무속인이 뭐 자유로 귀신을 처치했다, 뭐 퇴마했다,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있어서 불안 요소를 어떻게 보면 없애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아. 아무튼 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고 괴담이 있는데 언제든지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격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스테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실직자가 되는 그날까지 윤시원이 그리고 펜터마치가
항상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주세요.